그 유아교육책인데 뭐 경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한 10년 전쯤에 그 천세영 교수라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교육학 하는 친구인데 이 천세영 교수가 저하고 같이 사학 포럼이라고 하는 이 사립 대학들의 문제를 연구하는 포럼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기왕 뭐 이 교육 연구를 하는 김에 유치원도 한번 좀 들어와 보지 그러더라고요. 천세영 교수가 이 사립 유치원 연구를 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 유치원 총연합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에 그 임원들 밥 먹는데 저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때 자문위원인가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유치원의 사정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한 10년 전쯤 됐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렇지?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라고 하는 게, 유치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가 저는 너무 화가 났었고, 야, 이건 완전히 횡포구나. 이 사람들이 약하다고.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 약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다루고,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런 공무원들을 또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굴림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야, 이거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책까지 쓰게 됐네요. 아니요. 저는 저출산을 해결 못한다고 봐요. 아무리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엄마들이 누가 뭐 무상으로 교육시켜준다고 애를 낳아요? 그거하고 무관하다 저는 봐요. 그런데 기왕 돈을 쓰는 것인데, 재정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왕 돈을 쓰는 것이면 그러면 잘 써야지. 그걸 잘 쓰는 방법이 뭐냐? 공립 유치원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무상교육 시키면서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기능을 살리게 하면 된다. 그러면 100% 무상을 하면서도 지금도 부모들이 사립 유치원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립 유치원의 그런 다양한 교육 기능들, 또 아이 맞춤형 교육 기능들, 그거를 동시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무상교육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출산 문제, 저는 뭐 이 책의 주제와는 무관하지만 저는 그거는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어떤 나라도 저출산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 저는 그거 낭비라고 봐요. 그거는 난센스다. 그거는 할 수 없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는 젊은 부부들의 각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돈을 줘서 돈을 줄 테니까 아이를 낳아라? 저는 그렇게 해서 늘릴 수 있는 아이는 1%, 2%도 안 될 거라고 봐요. 누가 돈 준다고 아이를 낳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부 필요 없어요. 그냥 습관인 거죠. 교육부 습관인 거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사들의 습관이라고 봐요, 저는. 선생님들의 습관이다. 뭔가라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사범대학 출신들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어요. 사범대학 출신들, 또 그 교수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기득권 보호라든가 뭐 사고의 생각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지, 저는 없어도 된다고 봐요. 특히 교육청, 교육감 이런 거 저는 없어도 된다고 봐요. 그 뭐 학교에서 교육시키는데,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뭐 때문에 교육청 눈치를 봐야 되고 교육부 눈치를 봐야 되느냐. 그거는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들이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께서 일제시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교육부를 보고 시작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지금도.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고 교육부 눈치를 보거든요.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교육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 선거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교육감 선거했더니 뭐 완전히 교육이 정치판이 돼가지고 학교 교육은 안 되고 뭐 이상한 짓들만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정치로부터 끊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과 학부모가 그냥 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거는 정부 예산, 교육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눠서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 수로 나누어서 1인당 얼마씩 학부모에게 지급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술 사 먹거나 밥 사 먹거나 이거 하지 말고 애들 교육에만 써라. 뭐 일종의 쿠폰 같은 걸 나눠주는 거죠. 그걸 바우처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 학교에다가만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다양해져요. 아, 참, 거기에 또 전제 조건이 하나 있군요. 교육부가 손 떼면 됩니다. 교육부, 교육청 뭐 이런 데서 손 떼면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아이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육 과정도 똑같은 교육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부모들에게 그 교육 예산을 나눠주고 선택하게 하면 다 각각의 아이들에 맞는 교육 내용들이 학교마다 다른 내용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민주 시민의 기본 소양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최소한 한글은 읽어야지 뭐 이런 거.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거라면 공통 교육 과정으로 그 정도는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학교가 알아서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토당토 않은 교육을 시키는 데는 부모가 그런 학교에 보낼지, 누가 그런 학교에 아이를 보내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그게 스웨덴이든 노르웨이든 네덜란드든 뭐 이런 데들이 하는 방식이고, 또 미국의 차터 스쿨, 또 영국의 아카데미 스쿨, 이런 데들이 다 그런 방식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학교가 알아서 하세요. 다만 학부모가 오지 않으면 문 닫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거죠. 공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립, 사립 구분이 없어져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학교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시작해서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 군사부 일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선생님은 또 위에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에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 모든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흐름이 생겨나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런 교육 내용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다 교육 공무원들이고 교수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안 가르쳐줘요.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지 알고 있는데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학부모들이 이걸 들으시면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을 저는 바꾸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바뀌고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좌파의 교육관, 좌파의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난센스입니다. 이걸 뭘 하는 거냐면 부모로부터 떼내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온 동네가 필요해.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학교에 마을운동가가 들어가요. 그럼 마을운동가는 누구냐? 뭐 협동조합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보통 사람은 자기 직장 가서 밥 벌어먹기 바쁘죠. 무슨 마을 운동을 해요, 보통 사람이. 그 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좌파예요, 기본적으로. 그거 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학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주 멋지죠. 우파 교육감은 그런 거 안 해요. 우파 교육감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럼 뭐 하느냐? 약간은 학교 선택을 좀 중요시 하고, 하지만 정체는 분명치가 않아요. 우파 교육감의 정체가 뭔지는 분명치 않아. 하지만 근데 좌파는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하지만 명확하게 자유시장 경제를 가르치는가? 그거는 글쎄요. 매우 어렵다. 그 부분은. 왜냐? 교사들이 상당 부분 좌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좌파 교사들을 상대해서 그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교육감이 얼마나 될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주하고 대구교육청인데요. 여기에서 IB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요. IB 교육,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교육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IB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유엔에서 시작을 했어요. 외교관들이 많잖아요. 그 외교관 자녀들이 나라마다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세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가르치자. 그런 소양을 기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학생 중심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이번 학기에 예를 들어 뭐 거기에 뭐 과학을 가르치든 뭐 사회 이쪽을 가르치든 간에, 자, 우리 이번 학기에 뭘 할 것인가, 너 뭐 하고 싶니 해서 그 학생이 뭘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학생이 뭘 학습할 것인지를 정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티칭이 아니고 러닝인 것이죠. 그런 원리로 운영이 되는데, 이건 지금 혁신학교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좌파들은 시험 안 봐요. 시험 안 봐. 안 보는 이유가 뭐냐? 일단 선생님이 골치 아파. 시험을 보게 되면 자기도 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혁신학교는 시험 같은 거 안 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안 보면, 애들은요, 시험을 안 보면 공부 안 해요. 무슨 학생 중심 교육이니 뭐 하는 것들이, 그거를 말은 좋은데 시험을 안 보게 되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육이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학생 중심이든 교사 중심이든 뭐였든 간에 뭔가를 배우게 하려면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IB 교육은 아이들이 선택해서 학습을 하게 하면서도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보는데 국제적인 기준에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 시험을 논술형으로 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평가자 2명이 학생 하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채점을 2사람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채점할 수 없어요. 둘이 맞춰봐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 학생 시험지 중에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런던에다가 보냅니다. 본부에다가.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 계속 이 학교가 제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혁신학교라고 하는 거는 모양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IB 교육을 받은, IB 교육을 통과한 아이들은 뭐 옥스퍼드니 케임브리지니 하버드니 이런데 거의 자유롭게 가요. 어느 나라에서 그걸 통과했더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저는 이게 다른 교육청에도 퍼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우파 교육감들이 이제 선발이 된다면, 우파 교육감들이 당선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할 사람들이 저는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도 IB 그 교육본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지적 수준이 있잖아요. 그 지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바우처 제도를 하게 되면 전교조는 힘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교조가 힘을 쓰는 학교에 부모들이 보내겠어요? 물론 북한 좋아하는 부모들도 있으니까 그 부모들은 그런데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부모들은 그런 학교에, 전교조가 힘을 쓰는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이 생겼는데 인천교육청에서 말이죠. 요즘에 이제 교육청에 돈이 남아요. 교육 예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교육청에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아주 요즘에 골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바람직하게 돈을 쓰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립유치원은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부모가 부담한다 그러잖아요. 교육청이 지방교육청들이 그 돈을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상교육을 만드는 데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충남이 그렇고 지금 인천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립유치원도 거의 무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전교조가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문제가 됐느냐? 전교조는 다 이제 대부분 그 공립유치원에서 힘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70%밖에 정원을 못 채웠는데 이제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그나마 사립은 돈을 내고 공립은 무료기 때문에 공립에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70%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립도 무료가 되니까 공립은 정원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립유치원, 그러니까 인천 전교조 교사들이, 인천 전교조 지부가 교육청 앞에 가서 막 시위하고 막 그래요. 요즘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런 흥미로운 현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우처 제도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전교조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더 열심히 가르쳐야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다음 단계는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한국에만 갇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가 안 돼서예요.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거는요, 전부 세계 수준으로 가 있어요, 지금 다. 뭐, 그거는 스포츠도 그렇고, 우리 뭐, 댄스, 무슨, 뭐, 케이팝,
영화도 자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세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뭐 이 교육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가르칠 수 있다면 아마 한국의 학원들이 전 세계로 나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다음 단계는 영어를 장착해서 영어를 자유롭게 해서 그래서 세계로 나가는 거다. 그게 저는 일본하고 한국이 결정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1950년대, 60년대 이때 세계의 그 기술 문물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세계로 나갔잖아요. 그 선배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젊은 일본인들은 어떠냐? 이제 유학도 안 가요. 그 사람들 유학도 안 가요. 일본은 완전히 일본에 갇혀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처럼 가면 그렇게 가는데 한국 젊은이들한테 영어를 장착을 시켜주면, 영어 말하기 능력을 장착을 시켜주면 우리는 이게 갇히지 않는다. 왜? 한국 젊은이들은 굉장히 거칠거든요. 특히 요즘에 저는 그 젊은 여성들 19살, 20살, 21살 뭐 여기에 그 수우파라고 있잖아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들. 그 댄서들을 보면서 이야, 한국의 여성은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영어만 할 줄 알면 이제는 어디든지 간다. 근데 영어를 못해. 우리나라의 토플 성적 보면요. 말하기 능력이 세계 131위야. 세계 131위예요. 북한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정말 답답하죠. 이상빈 교수님 영어 잘하고 그러시니까 뭐 아무데나 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아이들 영어 가르치길 원해요. 정말.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영어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영어 다 하죠. 아마 막지만 않으면 영어 선생님 데려다가 그냥 다 할 거예요. 막지만 않으면. 지금도 영어 유치원들 얼마나 많아요. 그 어린이 영어 학원들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데. 그런데 지금 국공립 유치원 쓰는 돈이면 사립 유치원들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원어민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유창하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 그러면 우리나라 무슨 뭐 국민소득 5만 달러 뭐 이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 저는 훨훨 날아다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처럼 가면 그냥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처럼 되는 거죠. 예. 그냥 한국에 딱 갇혀서 북한처럼 갇혀버리는 거예요. 일본처럼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거다. 스웨덴 사람들이요. 아까 복지 말씀을 드렸지만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만큼 일 안 해요. 적당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까지 가 있잖아요. 그 원동력은 영어예요. 그 사람들은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만나서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영어를 잘하는 상사 세일즈맨만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30세 이하, 40세 이하는 전부 이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한다.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다. 하지 못하게 막지만 않으면 된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영어 가르치려고 지금 뭐 정말 돈 얼마든지 쓸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립초등학교 보면 영어 굉장히 잘 가르쳐요. 사립초등학교는. 근데 공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너무 열을 냈네요. 박지우 작가의 그 스웨덴 이야기인데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국민들
하는 박지우라는 사람이 그 여성이에요. 네, 여성이고 회사원이신데 스웨덴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특이하신 분이에요. 스웨덴을 배우기 위해서 회사의 스웨덴 지사로 파견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도 하면서 스웨덴을 유심히 배운 거죠.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가서 3년을 사셨는데 그냥 3년 살면 잘 몰라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근데 일부러 공부를 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스웨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스웨덴 리얼 체험기를 쓰신 거죠. 아주 볼만합니다. 네, 그 책을 추천하고 싶군요.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제가 지금 사실은 교육에 관해서 책을 또 하나 쓰고 있는데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석 달 후쯤 될까요? 뭐 거의 탈고 단계에 와 있는데 혹시 뭐 그때도 불러주시면 교육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주로 유치원 말씀을 드렸지만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망라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